안녕하세요. 탐색 리포트 직업의 발견 임지연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은 뭘까? 잘하는 일은 뭘까? 정말 쉽지만은 않은 질문인데요. 여러분은 이 질문에 명쾌히 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통해서 함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창직시장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창직 리포트 직업의 발견. 오늘의 게스트를 소개합니다. 나의 비전을 함께 탐색하고 행복하게 사는 법을 제시하는 삶의 조력자이자 파트너 라이프 코치 서복선. 그녀의 창직 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에 부딪히거나 혹은 답을 찾기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내 인생에 조력자가 있다면 참 수월할 텐데 이런 생각 해보셨죠? 자, 그래서 오늘은 무기력증에 빠진 혹은 삶의 진행을 머뭇거리는 분들께 10년 넘게 도움을 주고 계신 한국코치협회 서복선 부회장 나와 있고요. 또 소호진흥협회 이기현 이사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라이프 코칭이라고 들었는데요. 라이프 코칭? 네. 어떤 직업인가요? 라이프라는 게 삶이라는 의미와 생활이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데요. 일상적인 거나 일과 관계되는 거나 이런 전체적인 그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 혼자서 해결하기는 굉장히 어려우니까 네. 저희 코치가 옆에서 좀 쉽게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라이프 코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현재 많은 분야별로 컨설턴트가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 컨설턴트와 라이프 코치 어떻게 다른가요? 컨설턴트는 어떤 문제점을 분석하는, 그래서 문제점이 뭔가를 파악해주고 네. 그것들을 해결하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된다까지 해준다면 저희는 라이프 코치는 그런 해답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스스로 심리적으로 네. 또 자기가 알고 있지 못하는 자기 내면의 어떤 힘들을 끄집어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핵심적인 그 차이는 행동을 바꿔주는 데까지 저희가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라이프 코치 참 좋은 직업이고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할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처음 들었어요. 그러시죠? 예, 많이 알려지진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언제부터 라이프 코치를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2002년도. 네. 그때부터 시작을 하셨으니까 꽤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는데 네. 어떻게 라이프 코치라는 걸 알게 되셨어요? 라이프 코칭은 제가 처음에 그 아이가 한 명인데 네네. 고3이 되었을 때 네. 얘가 대학생이 되면 조금 이제 독립적으로 성인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도 무료하고 또 아이에게 나중에 좀 부담을 들어주기 위해서 네네. 제가 즐겁게 사는 방법을 찾아야 됐다. 네. 그럴 때 저는 상담을 평소에 이웃들을 상담하고 있었어요. 예. 친구들, 뭐 이웃들 어. 이렇게 상담을 주로 해주고 있는 거기서 보람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그 상담 관련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전문가가 아닌 상담 봉사자로서 네, 상담 네. 공부를 어떻게 하지? 이렇게 막 묻고 다녔는데 그때 어떤 분이 최근에 외국의 프로그램인 그 코칭이라는 게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게 너에게 맞는 것 같다. 네. 이렇게 그 추천해 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운이 좋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원래부터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 상담을 주로 하셨는데 네. 보다 전문적으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셨고 네. 우연한 기회에 또 그런 걸 알게 되셨다는 거잖아요. 네네. 외국에는 이 역사가 꽤 깊나요? 미국이 20년, 우리보다 20년 앞섰고요. 네. 일본은 저희보다 10년 앞섰어요. 그런 계기가 경제가 굉장히 어려울 때 네. 이제 굉장히 그 인력 감소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 그 사람들이 자기가 더 좋은 그 직장을 유지하거나 또한 직장을 찾기 위해서 좀 더 유능해져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 네네. 그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코치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경제 사이클과 굉장히 연관이 깊다라는 네. 생각을 하게 돼요. 네네. 사실 어려운 불황에 빠지면 자괴감에 빠져들고 어떻게 하면 나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 연관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가 굉장히 힘든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실은 누군가에게 털어놓기만 해도 네. 거기서 그 부담이 한 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렇죠. 근데 그 역할을 사실은 코치가 일부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맞습니다. 사실 어떤 명확한 답을 내려주지 않아도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네. 해소가 된다는 거 경험을 아마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사님, 삶이 그 팍팍해질수록 각광받는 분야가 이 코칭 분야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런 현상 어떻게 좋게 볼 수 있는 걸까요? 뭐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거시적인 부분에서 이제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이제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조금 이제 다양한 삶의 어떤 문제들을 조금 더 잘 풀고자 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요. 네. 지금 말씀 앞에서 하신 것처럼 부회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삶이 팍팍해졌을 때 그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 주기하고도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돈이 아닌 경제적 가치가 아닌 다른 가치를 찾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지금 아까 이제 얘기하셨던 사이클로 본다고 하면 네. 고령화라든지 네. 뭐 여러 가지가 또 맞물려 간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식으로 직업의 전파가 계속해서 일어날 텐데 어떤 직업들이 좀 빠르게 생겨날 수 있을까요? 빠르게 들어올까요? 지금 뭐 코치 관련돼서는 뭐 그러니까 상담에 관련된 여러 네. 가지들이 최근에 이제 한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동안 유행했던 것들이 이제 정점은 이제 한 10여 년 전에 들어왔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그 책을 통해서 네. 프로세스로 들어왔던 게 이제 프랭클린 다이어리라는 걸 네. 통해서 이제 삶의 습관을 바꾸자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개인의 삶, 그러니까 자기 개발 뭐 이런 것들이 실제 미국에서도 한 2, 3년부터 유행을 하기 시작했고 국내에도 도입된 지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네네. 관련 협단체도 많이 생겼고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어떤 분야별의 세분화는 계속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코치라는 말보다는 이제 멘토링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제 네. 사실 뭐 학문적으로는 구분이 조금 돼 있지만 네. 이제 일반 소비자들이 느꼈을 때는 이게 좀 명확히 구분된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숙제 아닌 숙제죠. 뭐 심리 상담이라든지 여러 분야하고 중첩되는 부분에서 어떻게 이제 소비자들이 인지를 하는가, 그게 이제 경제적 가치로 이어질 거냐는 창직 분야 관점에서의 관점은 앞으로도 많이 이제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구체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우리 서북선 이사님, 서북선 부회장님께서는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었는지 되게 궁금해요. 네, 대학에서는 저는 의상 관련 의료학과를 졸업했고요. 네. 졸업하고 나서 한 7, 8년간 외국계 의류 수입 회사의 한국 지사에서 근무했습니다. 네네. 그러고 나서 결혼하고는 거의 육아와 전업주부에 그 몰입해서 아이 대학교 갈 때까지 전업주부로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전업주부로 있으면서 친구들의 상담을 해주고 주변 네. 분들과 교류를 끊임없이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특히 약국에서 하셨다고요? 네. 네. 저희 아이가 유치원 다닐 때 예. 친구의 엄마가 약국을 했어요. 네. 저희 집에서 한 100m 정도 떨어진 데서. 근데 그분이 굉장히 그 마음이 따뜻하고 해서 네. 약 사러 오면서 왜 그 이웃들이 굉장히 그 어려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아픈 얘기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뭐 고부 갈등이라든가, 맞아요. 네, 네. 남편 뭐 자녀와의 관계, 뭐 걱정 이런 얘기를 할 때 아마 몸이 아파서 약을 사러 왔을 때도 그게 많은 부분이 심리적인 갈등 때문에 악화되거나 생기는 그렇죠. 부분이 있으니까 네. 약사들이 굉장히 위로를 많이 해주고 그러셨어요. 네. 근데 그분이랑 이제 친구가 돼서 약국에 있다가 이게 동네 사람들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그 얘기를 저는 좀 이 직관형이고 또 약간 논리적인 편이라 네. 그러니까 어느 한쪽 얘기하는 사람의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굉장히 중립적으로 그 사실을 바라보는 좀 그 부분에 약간 강점이 있어서 네네. 근데 그렇게 들어주면서 좀 도움을 준 해결 방법에 대해서 네. 그랬군요. 네. 그 약국은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함께 다 치유해주는 그런 약국이었을 것 같아요. 네.
사랑방 같죠. 그렇죠. 네. 아이가 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에는 전업주부로 활동을 하셨잖아요. 네.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신 거죠? 아이가 이제 중학생이 되면서부터 시간이 좀 여유가 생겨서요. 네. 각종 취미 생활을 굉장히 아. 많이 배우러 다녔어요. 네, 네. 네, 많이 배우러 다니다가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때에 이제는 그냥 취미 생활에서 끝날 게 아니라 네. 대학생이 되면 이제 성인으로 인정해줘야 된다, 그렇죠. 되겠다라고 해서 네. 엄마가 개입하는 시간을 줄여야 되니까 아, 그냥 인위적으로 줄이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제가 뭔가 활동할 수 있는 네, 그런 부분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아이가 대학을 합격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상담, 이 코칭 일을 하신 건가요? 네, 아마 준비 작업은 아이가 이제 삼수를 했기 때문에 아, 고3과 재수 삼수 3년간 준비를 했고요. 네. 네, 입학하기를 기다렸어요. 예, 그러셨군요. 네. 자, 이렇게 자녀가 성장한 이후에 제2의 인생을 계획한다. 그것도 창직으로 시작한 분, 저는 사실 처음 만나 뵀어요. 이사님, 흔치 않은 경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베이비 부머 세대가 55년생서부터 63년생으로 한 700에서 730만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네. 특히 이제 2000년대 중반서부터 퇴직을 시작해서 정부에서도 이제 시니어 계층, 정부 부처마다 좀 용어는 다릅니다. 네. 연령대도 다르고요. 뭐 어느 부처는 중노년층, 어디는 뭐 실버 이렇게 좀 복지 쪽에서는 좀 실버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일자리 관련된 부처에서는 이제 좀 이제 시니어라는 말을 많이 쓰기도 하는데 보통 연령을 40대에서 50대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퇴직하면서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 문제가 항상 돼요. 이게 라이프 사이클상.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분들이 퇴직했을 때 크게 보이는 성향이 두 가지라고 보이면 되는데 어느 네. 정도 연금이나 이런 경제적인 자유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더 가치 있는 일, 내가 돈 때문에 한 2, 30년을 살았다면 조금 더 가치 있는 뭐 사회적인 어떤 기여라든지 아니면 내 주변의 공동체를 위한 봉사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이런 성향이 좀 두드러진 게 일본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런 사례들이 좀 많이 있고 예. 그다음에 미국 쪽은 조금 더 이제 적극적인 모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창업으로 이어진다거나 미국에서는 우스갯소리로 결혼할 확률보다 창업할 확률이 죽기 전까지 높다라고 하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고령화 같던 사회들이 보여주는 성향이고요. 국내에서도 많이 이제 연구가 돼서 시니어 창업 정책했을 때도 라이프 코칭, 코칭에 관련된 분야도 1인 창조 기업으로 포함을 해서 연구하거나 정책적으로 지원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3년 동안 준비를 하셨잖아요. 네. 이 코칭 교육 어떤 식으로 받으셨어요? 어디서 받으셨어요? 네. 예. 그 리더십 센터, 한국 리더십 센터에서 네. 리더십이 미국과 외국들을 이제 계속 이렇게 서칭을 하고 계시는데 네. 거기서 코칭이 좀 뜨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제 코칭이 좀 도입되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가장 먼저 생각을 하셔서 코칭 프로그램을 도입하셨어요. 네, 네. 네, 그때 그 부분을 이제 친구가 알고 저한테 그 프로그램을 들어보라고 권유를 해서 네, 듣게 됐습니다. 아, 그럼 그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는 프로그램인가요? 기간은 한 달에 일주일간 풀로 공부를 하고 네. 한 달 후에 또 일주일간 하고 또 한 달 후에 일주일간 그 일주일씩 3개월에 걸쳐 3번, 3회를 했어요. 아, 그러니까 3개월인데 총 따지면 21일 정도 공부를 하는 거네요? 15일, 월화수목금. 아, 네. 월화수목금 네, 해가지고 15일 15일. 간. 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그 분야에서 코칭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공부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공부들을 하셨어요? 그 공부를 하고 나서 코칭이 굉장히 그 상담과 비슷하지만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네.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게 가장 제가 좋았어요. 네. 네, 그리고 코치들이 그때 우리나라에 없었다는 거, 별로 없었다는 그것도 좋았고 해서 코치가 되자 이렇게 생각했을 때 제가 공부를 하면서 같이 그 수업을 들었던 HR 전문가들하고 들었는데요. 네. 그 HR 전문가 분들이 너무 그 심리학이나 예. 뭐 성격 검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전문가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코치가 되어야 되겠는데 그러면 필수적인 것들부터 차근차근 채워 나가야 되겠다. 네. 근데 그래서 그 다음 해에 1년간
MBTI라는 성격 유형 검사 전문가 과정과 네. 이제 스트롱이라는 직업 흥미 전문가 과정을 두 개를 동시에 1년에 걸쳐서 자격증을 획득했습니다. 네.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서 네. 13년 전쯤인데 500만 원이 넘는 돈이 들었다고 들었거든요. 아, 네.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공부인가요? 아닙니다. 네. 그때는 다행이네요. 예. 네, 그때는 우리나라에 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에 네. 미국에서 신뢰받는 굉장히 공인된 프로그램을 들여오는데 그분들의 비행기 비용이나 여기 호텔 비용까지 다 포함된 경비라 저희가 1인당 500만 원씩 냈어요, 참가자들이. 네네. 근데 현재는 많은 프로그램이 제휴를 맺어서 외국 프로그램일지라도 한국에서 번역을 해서 네. 이제 한국 강사들이 트레이닝을 받아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네. 그 비용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내려가지는 않았지만 다른 물가처럼 올라가지는 않고 요즘은 한 660만 원 정도 그 비용이. 아, 그래도 좀 부담이 되는 비용이긴 하네요. 네. 꼭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꼭 들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 코치가 되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단계는 20시간의 그 코칭 프로그램을 교육을 듣고 네. 그다음 자기 혼자서나 뭐 어떤 전문가와 같이든 50시간의 실습만 하면 그다음 시험 칠 자격이 있는데요. 네네. 비용은 한 4, 50만 원? 뭐 평균적으로 조금 비싼 그 10만 원, 20만 원 차이는 있어요. 네네. 그러나 한 프로그램 교육에는 한 4, 50만 원 하고 해서 100만 원 이내로 자격증까지 취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그 외에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는 이제 자율적으로 하는 거군요. 네. 예. 그럼 어떤 공부들을 좀 배우나요? 그 과정 속에서? 예. 과정 코칭 교육 소개 네네. 과정 내용이에요. 예, 예. 네, 저희는 코칭은 그 사람들의 고민을 일단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고 네. 또 그 사람에게 맞춤으로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 이런 것들을 하는데요. 첫째 가장 많은 게 많이 잘 들어주는 사람. 네. 훈련이에요. 예, 경청 훈련과 네. 또 질문을 굉장히 적합한 질문하기 훈련. 그리고 그 하기 전에 저희가 그 신뢰 형성이라는 네. 처음 만났을 때 고객과의 관계 형성에 대한 훈련을 아주 철저히 받아요. 네네. 그래야지 고객이 그 마음속에 숨어 있는 얘기까지도 그냥 털어놓고 그렇죠. 싶게 하는 맞아요. 네, 그게 있고 또 격려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음. 나중에 잘하는 부분도 발견해내고 해서 인정과 칭찬, 격려, 네, 요 부분을 저희가 공부하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배워서 그냥 만나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그 프로세스라고 네. 순서가 있습니다. 얘기를 진행하는 순서. 네. 네, 그 과정 이제 얘기를 하는 대화를 하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요 한 4, 5단계짜리 순서가 뭐냐를 이해하시면 네. 하실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나한테 맞는 직업인지 이렇게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아, 네, 그렇습니까? 우리 부회장님께서는 교육을 마친 후에 어떤 공부들을 더 하고 싶으셨어요? 대학원에도 진학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예. 전문가 그 성격 검사 자격증이 가장 전문가 자격증이지만 빠른 시간에 취득할 수 있는 것이라서 그것부터 했는데 네. 그 자격을 따는 과정에서 그 심리학에 대한 공부를 좀 알게 됐어요. 네. 공부를 하게 돼서 MBTI의 원래 그 배경이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가 쓴 네. 네, 사람들이 성격들이 어떤 패턴이 있더라라는 거에서 나왔기 때문에 칼 융에 대해서 공부하다가 이게 심리학이 무궁무진하구나 해서 네, 대학원을 가야 되겠다. 네. 그래서 한 6개월간 준비를 해서 네, 대학원 진학을 했습니다. 대학원에서 어떤 심리학 공부를 하신 건가요? 커리어 카운슬링이요. 아. 진로 상담. 그렇군요. 지금 네. 들어보니까 공부하신 게 굉장히 많아요. 뭐 성격 유형 검사부터 시작해서 네. 뭐 심리학, 커리어 코칭, 예. 커리어 컨설턴트 이런 것도 하셨는데 글쎄 공부할 게 너무 많으니까 좀 지치거나 힘들거나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건 자기가 즐겁게 할 수 있는 그 속도로 나가야 돼요. 네.
무리한 그렇죠. 거는 일이 되면 안 되고요. 네. 저는 인생 자체가 일이 즐거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때는 몇 년간 그냥 배우고 싶지 않으면 안 배워도 되고요. 그다음 또 갑자기 배우고 싶어지면 배우는데 최근에 저희가 그 라이프롱 러너라는 말이 평생 학습자. 네. 그게 모든 현대인이 가지고 가면 가장 이상적이다. 왜냐 모든 게 지금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런 변화를 따라가려면 하다못해 스마트폰 활용법도 배워야 그렇죠. 돼요. 예. 그래서 모든 것들을 배워야 되는 이 이제 현대 시점에서 그게 계속 바뀌고 있는데 최근에는 뇌과학도 코칭에 접목하고 또 양자역학도 네. 하고 영성, 의식 네. 예, 공부, 뭐 무의식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주위의 학문들을 통합해서 네. 그러니까 접목한다고나 할까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탁월한 코치가 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내가 그 다는 할 수가 없고요. 네. 그 중에서 내가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몇 가지를 선택해서 배우게 돼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본인이 이 라이프 코치를 하는 데 있어서 성공하는 어떤 요인 중에 하나가 계속해서 학습하고 공부하는 거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걸 강요받거나 혹은 해야 되는 꼭 필수적인 건 아니죠. 아닙니다. 예,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네, 그런 건 아니죠. 근데 그건 네. 아닌데 코칭을 하다 보면 정말 다른 직업과 좀 차별화되고 좋은 점은 굉장히 훌륭한 고객을 만날 때도 있어요. 네. 그런데 저희가 유료로 직업적으로 돈을 받으면서 네. 그분들에게 더 많은 동기부여를 받거나 네. 더 많은 배움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아,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또 나도 이 분야에 대해서 좀 더 배워야 되겠다. 네. 이런 욕구가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많이 배우고 도전하고 결국엔 또 라이프 코치까지 하겠다고 했을 때 네. 가족들이나 지인들의 반응이 어땠을지 되게 궁금해요. 제가 워낙 그 취미 생활을 많이 바꾸다 보니까 저의 그 형제나 친구들은 또 쓸데없는 거 한다. 이제 또 하다가 그만둘 건데 네네. 이제 말렸어요. 네. 그리고 가족들은 워낙이 그냥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그냥 뭐 관심을 안 가지고 그냥 내버려 둔 거죠. 네네. 네. 그랬는데 결국엔 이렇게 됐잖아요. 네네. 뭐라고 얘기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별로 코멘트는 없고요. 예. 요즘 코멘트를 이제 안 하죠. 이제 굉장히 존경해요. 저희 여동생이나 언니나 뭐 가족들도 저희 아들도 자기 친구가 좀 어려우면 이제 엄마가 그 친구를 뭐 검사를 좀 해줘라 아니면 뭐 만나서 해줘라 이러고 요즘은 친구들이 네. 제가 이제 하는 일을 예. 오랫동안 소문을 안 냈는데 네. 이제 전문가가 되고 나서는 이제 알게 되고 그다음에 요즘은 좀 취업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자녀를 데리고 와서 코칭 좀 해주라고 음. 네 전화가 와서 가끔씩 만나고 해요. 네. 부회장님을 뭐 지인들이나 네. 친척들, 가족들이 다른 분에게 추천을 한다는 거는 정말 무한 신뢰나 존경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럴까요?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래도 이 직업 자체가 한국에서는 그다지 알려지지 않은 직업이었고 13년 전에 시작할 때 원년 멤버로 시작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이 궤도에 오르기까지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준 지인이라든지 어떤 멘토라든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이신가요? 일단 저를 그 코칭 프로그램이 있다고 제가 상담 공부를 어디서 배울까 이렇게 물었을 때 네네. 코칭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걸 들어봐라고 얘기한 이제 지인을 만난 거. 네.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이 다 동료들이에요. 코칭 공부를 같이 하고 코치로서 나가자라고 같이 나가자는 뜻을 함께 한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스터디 모임을 하면서 네. 근데 처음 초기에는 거의 다 그 현직에 계신 인사 담당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벤치마킹 하면서 계속 저분들이 저런 것도 잘하시네. 그러면 집에 가서 또 막 책 찾아보고 뭐 참 그걸 하기 위해서 제가 컴퓨터를 전혀 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네. 코칭을 배우면서 그
컴퓨터 특히 한글, 뭐 엑셀, 네. 파워포인트 이것들을 음, 음, 음. 거의 원래 동네에서 좀 배우러 다니다가 네. 시간이 별로 없어서 독학을 했어요. 아. 집에서 이제 밤새 새롭게 만들어 보고 계속 그 버튼을 눌러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지금은 굉장히 잘합니다. 예, 필요한 네. 분야이기 때문에 또 자발적으로 공부를 또 네네. 하셨군요. 네. 네. 이사님, 네. 글쎄요, 이렇게 원년 멤버들 스터디를 통해서 어떤 궤도에 오르기까지 사실 창직이 그렇잖아요. 사례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맨 땅에 부딪히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 같으면 굉장히 어려워서 잘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 많이 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저희들이 봤을 때 이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아까 얘기했던 직업이라고 하는 가장 큰 개념에서 산업화 시대에 머물고 있는 인식이 직업은 내가 뭔가를 학습해서 자격을 취득하거나 해서 가야 될 어떤 스펙으로 여전히 보고 있다라는 측면이 있죠. 그런데 아까 얘기하셨던 대로 직업은 일단 가장 큰 인식 전환을 해야 될 건 계속 변한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뭐 택시 운전 같은 거를 잠깐 예를 들면 택시 운전 기사가 70년대 제가 한번 저도 이제 대학 다닐 때 택시 운전을 해보기도 했고 아, 그래요? 네, 해보기도 했고 했는데 네. 한 70대 되시는 거의 80 정도 되신 분 얘기 들었을 때 옛날엔 여대생들이 결혼하고 싶은 직업 1위가 네. 택시 기사였다고 아, 하더라고요. 정말요? 그때 공무원 네. 한 달 월급을 공무원 한 달 월급을 70년대 초중반에 한 5, 6만 원 정도 됐는데 그걸 일주일 만에 예. 벌었다고 하니까 공무원 거의 4배 월급을 와. 벌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제가 관련 자료를 조금 더 믿기지 않아서 찾아봤는데 예. 그 모 언론사에서 70년대, 60년대 유망직 중에 택시기사가 정확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의 비행기 숫자보다 아마 택시 숫자가 적었을 초창기 그렇겠죠. 시점이었겠죠.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런 어떤 직업이 발견돼서 그러나 이제 지금은 이제 보면 이제 고령자들이 하시는 직업으로 완전히 변했거든요. 네. 제가 했을 때만 해도 한 8, 90년대만 해도 그때는 젊은 사람들이 이제 개인 택시를 하나 갖는 꿈을 갖고 있는 개인 택시 가시면 사장님이라는 소리를 들으셨고 네네. 이랬던 직업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전혀 다른 기술로 이제 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아까 얘기했던 최초의 어떤 커뮤니티를 모으면서 남들이 갖지 않은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아까 얘기했던 사회자님 얘기하신 것처럼 맨 땅에 헤딩을 하는 그 노하우에서 생기는 거죠. 거기서 네. 물론 어떤 이제 경험들이 있겠죠. 실패와 성공의 경험들이 축적이 돼서 그것들이 부가가치가 되는 거지 안전하게 내가 이것을 그렇죠. 누군가한테 시험을 봐서 점수를 받는다고 하는 지식으로 이미 전환이 되면 네. 높은 연봉을 바랄 수는 없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니까 직업을 찍어내는 단계로 가게 되면 이제 개인의 역량보다는 표준화되는 능력으로 가게 되면 그렇죠. 아마도 이제 좀 경쟁이 더 심해지는 네. 부분이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관점은 창직 개념에 우리가 직업의 발견이라는 말과 같이 계속해서 이제 어떤 것이 직업이 변한다라는 관점에서 관점을 가지고 직업을 바라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처음에는 좀 힘들더라도 부가가치를 보고 믿고 뛰어들다 보면은 더 많은 게 보일 거라는 얘기이실 것 네, 같아요. 그걸 포함해서 네. 그것이 그 능력 자체, 거기서 그걸 만들어낸 능력 자체가 부가가치로 직결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경력 단절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도전하기가 힘들거든요. 머뭇거리게 되거든요. 네네. 이런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말이 있을까요? 그래서 뭐 정부 지원제도도 처음에 초입 단계에 그런 분들을 위한 이제 커리어에 관련된 어떤 지원 제도들을 하죠. 아까 얘기하셨던데 중간에 제가 듣다 보니까 네. 이제 교육 과정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예. 커리큘럼을 국가에서 기본적인 과정을 개입을 한다든지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인데 이런 건 사실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가 개입하기에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너무 많은 자격증을 양산한 단기간에 성과 때문에 양산행이라면 전체의 어떤 어떤 연봉이라든지 네. 기대 수준이 낮아지는 하향 평준화를 가 보이는 될 수 경향이 있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코치가 돼 버리면 그렇죠.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혼란스러운 거죠. 네, 아, 네. 코치를 받으면 좋다는데 막상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받았더니 기대만큼의 성과를 못 얻고 그 다음서부터는 당연히 우리가 시장에서 원한다면 다른 코치를 찾아야 되는데 의사처럼. 맞아요. 근데 이게 너무 흔해져 버리면 코칭이라는 것 자체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심리 상담, 뭐 멘토링, 뭐 코칭 이렇게 변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은 네. 그런 것들이 없지 않아 작용을 아. 계속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어떤 이게 사람에 관련된 네. 어떤 직업에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구매하기 전에는 상대가 어떤 그 기대치를 소비하거나 비용을 지불하는 게 사실은 명확치 않은 과정에서 그렇죠. 네. 받고 나 보니까 저걸 돈 주고 했어야 돼라는 데부터 아니면 상당히 도움이 됐다는 예. 것까지 되게 스펙트럼이 넓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을 조금 말씀드린 대로 조금 표준화하고 그것을 이제 가치로서 인정하고
하는 부분들이 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에서도 개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절하게 하향평준화가 되지 않게 관리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나 뭐 코칭이나 멘토링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개인차가 워낙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네, 우리 서북선 부회장님께서는 코칭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떤 걸까요? 네, 코치로서는 고객이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네, 그런 그 사람에 대한 가능성을 믿어주는 거. 네. 네, 그게 첫 번째 아주 기초적인 필수 조건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코칭을 할 때 그 고객한테 가장 필요한 건 어떤 거예요? 고객은 코칭을 받겠다라는 의지가 없으면 그렇죠. 저희가 네. 아무리 해도 달라지지 않거든요.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코칭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를 일단 확인받고 그 서약을 하게 해요. 네. 그리고 좀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고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럼요. 네. 그것들이 저희가 코칭에서 미리 얘기합니다. 많은 부분을 본인이 솔직하게 얘기하고 또 의욕을 보이는 만큼 얻어간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코칭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있을 텐데요. 한국 그 스토리 협회에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활동을 하기 위해서 개인별로 필요한 어떤 요건 같은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코치 협회에서는 처음에 그 2002년도에 일단 협회를 만들고 2004년도에서부터 사단법인이 됐고 이렇게 네. 하면서 코치 아까 우리 이사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너무 양산되는데 퀄리티 컨트롤이 안 되면 이게 이제 선의의 코치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네. 저희가 아주 엄격한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지금 자격증이 이제 3단계 레벨링이 있는데요. 네. 그 첫 번째 단계가 되기 위해서는 코칭 프로그램을 20시간짜리 네, 교육을 받고 네. 그다음에 50시간의 실습을 개인적으로 이제 훈련을 연습을 하고 나면 저희 협회에 그 자격증 취득 그 원서를 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시험을 봐서 이제 얻게 되고요. 두 번째 단계 정도는 조금 더 이제 40시간의 교육과 누적으로 40시간의 교육과 네. 100시간의 실습을 필해야지 시험을 칠 수 있는데 2배가 되는 거네요. 네. 예, 누적인 거죠. 예, 누적이에요. 예. 네, 그렇게 하는데 사실 산업인력공단에서 이 중소기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학습 조직화 사업이라는데 되게 많은 지원을 해주는데 네. 거기에서 저희 한 5년 전, 한 5, 6년 전부터 코칭이 그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랬을 때 산업인력공단에서 거기는 한국코치협회의 인증 자격을 가지고 있는 코치여야 된다라는 네, 그걸 이제 받게 돼서 저희 협회가 그래도 조금씩 요즘 최근에 와서는 되게 많이 알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전국적으로 이렇게 라이프 코치로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저희 인증 코치는 지금 3,000명이 넘어갔는데요. 그 속에서 라이프 코치는 어떤 코칭을 하든 기초의 사람에 대한 라이프 코치가 되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전문 분야로 가서 청소년 전문 코치가 되든지 예, 조직에 들어가서 기업 내부에서 성과를 위해서 비즈니스 코치가 되든지 아니면 커리어 코치가 되든지 네. 그런데 대부분 두세 개를 중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네. 그 사람의 이슈가 라이프 이슈면 라이프 코칭으로 해주고 그 사람의 이슈가 커리어 코칭이면 커리어라면 커리어 코칭을 하는데 실제로 코칭을 하면 중간중간에 모든 문제가 다 믹스가 돼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관련 학과 같은 것도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학과가 개설이 됐나요? 대학원 수준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네네. 네, 국민대도 있고요. 몇 군데 대학원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실제로 대학은 작년에 작년에요. 네, 처음 이제 사이버 대학. 네. 처음에 고려 사이버대가 작년 1학기부터 시작됐고요. 네. 작년 2학기에는 그러니까 네. 올해 또 다시 시작하는 게 서울문화예술대학교 네. 시작하고
또 하나가 숭실사이버대. 지금 세 군데에서 코칭 학과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전망이 굉장히 밝게 보여요. 네,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발전할 것 같은데 이사님이 보시기에는 좀 관련 학과가 추가로 좀 더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드시죠? 예. 뭐 대학들도 이제 살아남아야 되니까 학생 모집 측면에서 아마 이제 산업적인 수요를 해서 잘 제시를 하신다면 아까 네. 얘기했던 일자리 측면을 이제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들도 뭐 취업률이나 여러 가지 그 로드맵에 맞게 그 분야가 설정이 돼야 이제 학과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학과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지금 아까 얘기하셨던 네네. 여러 가지 이제 시니어 계층의 퇴직 그렇죠. 뭐 이런 수요가 이제 적절히 맞게 되면 학과는 늘어날 수 있고 아니면 학과까지는 아니어도 전공이라든지 이런 확대될 수 있는 분야들은 이제 대학 교육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성장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네.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지만 어쨌든 미국과 일본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인지도가 크지 않은 상황이에요. 좀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초창기에 어떤 새로운 직무 분야나 신직업에 대한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 이제 약간의 이제 딜레마의 상황이 되는 거죠. 알리기 위해서는 교육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초기 진입 단계에 자격증을 많이 발급하게 되기도 하고 그 단계에서 이제 잘 알리긴 했지만 어떤 효과가 떨어져서 이제 뭐 그 자격증이 이제 희소성이 네.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예. 반대로 또 이제 요걸 자격 관리를 해서 이제 그 다음 단계 이제 협 단체들이 비즈니스 모델을 잘 만드셔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조건을 일정 수준이 되면 까다롭게 이제 인증을 해서 어떤 교육 관리나 강사 관리 이런 것들을 코치 관리를 잘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런 네. 부분들이 이제 경쟁력이 있게끔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 단계로 넘어간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네. 자, 이게 여러 분야로 활용이 될 수 있어요. 보니까 뭐 청소년한테도 코치를 해줄 수가 있고 실버 네. 세대한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기업 전문가들에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활용이 될 수가 있는데 라이프 코치를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저는 그 경력 단절 여성들이나 전업주부들이 분명히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면 네. 네 처음에는 물론 뭐 많은 소득이 있지는 않지만 첫째 자기 자신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그 다음에 가족들에게도 굉장히 관계가 좋아지고 네. 하는 과정에서 욕심 부리지 않고 그러니까 조금씩 자기 그 감당할 수 있는 능력만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네 그래서 처음에 그 청소년들을 먼저 시작해요. 네. 처음 시작하는 네, 후배들은 청소년들 대상으로 시작하는 게 그게 훨씬 첫 마음이 번째예요? 편하니까. 아, 그렇군요. 네, 편하고 평소에 제가 말씀드렸던 제 경험처럼 네. 평소에 많은 그 성인들을 이렇게 얘기 나누면서 뭐 상담, 조언 이런 걸 많이 해줬던 사람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처음부터도 라이프 코치로 성인 대상 라이프 코치로 네, 활동할 수 있고요. 네. 하기를 또 원하고 아니면 조직에서의 경험이 있어서 은퇴하신 분들은 네. 코치 자격을 따서 다시 그 조직으로 돌아가세요. 네. 그래서 그 조직 내에서 후배들에게 아. 네, 비즈니스 코칭을 해주시는 네, 네, 네. 임원 코칭도 해주시고 그런데 코칭에서 가장 큰 특징은 네. 삶에서의 경험이 그거는 배울 수도 없고 그렇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산이기 때문에 네.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훌륭한 코치로 변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느 나이에든지 시작하면 저희가 뭐 80세, 85세까지는 현재 활동하시는 가장 연세가 많은 코치가 76세, 78세 분들도 하시고 코칭을 하신 지 그래요? 예. 네, 코칭을 하신 지 10년 전에 시작하셨던 분들이 그때 모습이나 지금 모습이나 변화가 없으세요. 늙지를 않으신다는 거죠. 네. 굉장히 보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그분들을 보면서 굉장히 희망을 많이 가져요. 저도 저분들 나이까지는 할 수 있겠구나. 네네. 그리고 코칭이 또 많은 부분이 전화상으로 이루어집니다. 텔레로. 네. 네. 일단 거리가 멀고 만나고 이런 데 낭비하기 그러니까 고객을 만날 때 조직에 들어가서 직접 만나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개인 고객들은 처음에 한 번 또는 두 번 만나서 소개하고 인사하고 이제 얼굴이 알려지면 네네. 그다음에 약속을 정해서 전화로 한번 해보시겠느냐 하는데 전화로 하는 게 짧은 시간에 굉장히 밀도 있게 또
집중을 하게 되기 때문에 네. 우리가 뭐 상대가 뭘 입고 왔는지 뭐 이런 데 시선이 흐트러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코칭에 대한 집중이 훨씬 파워풀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의식만 굉장히 정상적이라면 신체가 좀 불편해도 스피커폰이나 뭐 집에서 전화로 인터넷 전화 모든 걸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80세까지도 활동은 정년이 없는 거죠. 와, 네, 그런데 그 몸값은 계속 올라가요. 정말 괜찮은 직업이네요. 너무 좋아요. 네. 투자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이게 아무래도 삶의 경험이나 연륜이 쌓일수록 더 잘 활동할 수 있는 분야다 보니까 네. 몸값이 높아지고 네. 평생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 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리고 또 전화로 계속해서 통화를 하면서 할 수 있다는 거는 네. 그만큼 또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진다는 얘기겠죠. 네네. 어떤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코칭 네. 하는데 예. 보통 고객이랑 정할 때 뭐 10회? 일주일에 한 번이 레귤러예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12회를 정하면 석 달간 가는 거고요. 네. 이제 조금 바쁘신 분들은 2주에 한 번까지도 하는데 그 이상 텀이 길어버리면 코칭의 효과가 연결이 좀 되기 어렵기 때문에 네네. 근데 2주에 한 번 해서 근데 저가 지금 장기적으로 하는 고객은 3년 반째 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다 해소가 됐는데도 계속해서 연락을 하는 건가요? 해소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힘든 문제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네. 그게 해소가 되고 나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저한테 하는 고객은 젊은인데요. 네. 직장 다니는 친구인데 예. 일단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사회 경험이 별로 없다 보니까 네, 네. 인생 전반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이 없어서 그래서 멘토 역할 겸 네, 네. 제가 코치로서 그렇게 하니까 저한테 코칭을 한 번 받으면 그 요즘 텀이 2주에 한 번 네. 하는 걸로 하는데 2주간 직장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저한테 푸는 거죠. 네. 그냥 막 일러줘요. 예, 그냥. 예. 네, 그러면 제가 그 친구의 장점, 강점을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너가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아마 그 사람들의 집안에 무슨 어려운 일이 있었나 보다. 그렇게 하는 얘기만 들으면 네. 이 친구가 굉장히 자신감을 업해서 그렇죠. 다음 또 2주간을 지날 수 있다고. 네. 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보람된다라는 생각이 들 것 엄청 같아요. 보람됩니다. 예. 사람을 바꿔줬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반대로 그 친구가 회사에서 쌓인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들, 고민들을 털어놓는 거잖아요. 네네. 내가 듣기에 좀 버겁거나 좀 스트레스가 쌓인다거나 반대로 그런 경우는 없나요? 초보 코치일 때는 대답을 주고 싶어서 네. 아니면 설득을 시키고 예, 그래서 예. 안 돼라든가 멘토의 역할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하게 되면 힘들어요. 근데 코치는 저희가 욕심을 가지지 말아야 되는 게 네네. 상대가 받아들이는 레벨까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다 라면 다음에 계속 얘기하자지. 근데 모든 것은 털어놓음으로써 무게가 반으로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같은 문제가 시간이 지나면 또 자연적으로 줄어드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믿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프로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초보일 네. 때는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다 보니까 네네.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는 건데 그렇죠. 상대방의 상태에 따라 맞춰서 코칭을 해주기 그럼, 때문에 예, 예. 확실히 스트레스도 안 받고 상대방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사님, 네. 아무래도 이런 코칭 분야의 창직을 준비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 어떤 점에 좀 중점을 두면서 준비를 해야 될까요?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어떤 거에 좀 중점을 둬야 될까요? 지금 이제 결국은 가장 큰 건 여기서 얘기했던 코칭의 그 커리어 관리라고 하는 게 네. 사실 한 개인을 평가할 때 결국은 그게 제일 많이 작용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초창기에 가장 큰 게 이제 개인의 네트워크, 조직보다는 개인의 네트워크나 네. 어떤 재구매를 이끌어내는 게 이 상품화 자체가 표준화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누가 하느냐도 중요하고 네. 또 얼만큼 이게 정보가 공유되어지느냐 또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건 신뢰하지 않으면 어떤 그 정보가 오가지 않거든요. 네. 정보가 오가지 않는 데에서는 신뢰가 그렇죠. 있을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런 것들이 한계가 또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일주일에 만날 수 있는 사람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결국은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거를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이제 뭐 임원급이라든지 비즈니스 코치 쪽이 상당히 개인적인 수입 차원에서는 조금 더 좋아지는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그렇죠.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도 다르고 하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그렇죠. 개인이 내는 경우가 있고 이제 아니면 이제 어떤 관이나 아니면 이제 회사 같은 기업들 같은 데서 내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기업에 있는 걸 상담을 해주려면 보다 복합적인 지식들이 필요하죠. 네. 경영이라든지 아까 같이 신입사원한테는 약간의 위로만 있으면 될지 모르지만 임원급들한테는 어떤 의사결정에 어떤 도움을 준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코치라는 말의 어원이 어쨌든 스포츠 쪽하고 되게 미국에서 이제 앞서갈 수 있었던 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미국의 어떤 스포츠 산업하고도 연관이 많거든요. 그래서 네. 뭐 마지막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코치에 대한 개념들이 개인적인 역량에 기초해서 네트워크나 이런 분석하는 자기 분석 능력이 상당히 중요한 능력이 되고 저도 이제 리더십 관련된데 그분 딱 그 이름이 생각나지만 제가 본 그 리더십 관련된 책 중에 네. 추천사가 대통령 한 6분이 추천을 하신 책이 있어요. 우와. 네, 그게 이제 무슨 책이었냐면 미식축구, 미국 미식축구 감독, 그 하위 팀을 그 상위 팀으로 2팀 연속해서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분에 대한 일대기를 그린 책이 네.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제 보통 이제 스포츠 쪽에서 우승을 하게 되면 기업 강연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네. 이 코칭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개인적인 어떤 지식들이나 노하우들이 어떤 좀 잘 녹아 들어서 그것들이 개인이 체득화하는 게 일순인 것 같고요. 그거를 이제 내담자나 이제 상담하시는 어떤 조직이나 개인한테 그거를 잘 이렇게 융화시키는 역할들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민을 해서 개인적인 목표를 정확히 하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창직자로서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본인의 어떤 수익 모델이나 비즈니스 모델들도 많이 다양하게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서복선 부회장님께서는 쭉 활동을 하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네. 언제까지 활동을 하실 계획인가요?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요. 네. 근데 아마 시간이 지나가면서 일의 양은 줄 것 같아요. 네. 제 체력이나 여러 가지 이제 고려해야 되고 또 저희가 그 코치들은 재충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또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음. 좀 쉬기도 해야 되고 또 공부도 해야 되고. 네. 네, 그래서 재충전이라는 거는 어떻게 본인은 재충전을 어떻게 하세요? 저도 다시 공부 배우러 다니거나 배우는 게 재충전 하시는 네네. 거라고. 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문화 활동을 예. 통해서 좀 정서적인 그런 그 해소 이런 것들도 하고요. 네, 그런 부분들 어떤 때는 또 완전히 그 저희가 좀 강의가 한 3일간 계속 8시간씩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네. 굉장히 피곤하면 한 그럼요. 이틀은 아무 일을 하지 않고 쉬거나. 아. 네, 일이 사실은 출퇴근하는 그 직장 생활이 아니라 네. 일이 몰릴 때는 좀 바쁘고 음. 또 없을 때는 조금 또 한가하고 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조율하는. 예. 네. 또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지금은 현재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 그냥 코치이기 때문에 네. 계속 배워야 할 게 저는 너무 많이 남아 있어서 그걸 배우기 위해서 제가 코치 활동을 하면서 또 그 수입으로 또 배우는데 또 지불을 하고 제가 그거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아무래도 이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그런 분들에게 충고의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첫째, 네. 저희 사단법인 한국코치협회가 있고요. 네. 저는 거기서 이제 일주일에 그 화요일, 금요일 상근을 하고 있는데요. 네. 언제든 누구든 전화로든 직접 오시든 면담은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정말 충고는 저희도 지금 코칭을 받아요. 제 개인적인 삶에서 네, 네. 나도 모르게 누구에게? 생기는 동료들에게 동료들에게 상호. 오. 상호 제가 어떤 순간에 뭐 이렇게 기분이 안 좋다든가 아니면 뭔가 어려운 문제가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을 때 그 동료 코치에게 부탁을 합니다. 좀 얘기를 들어달라고. 네. 그러면 듣다 보면 그 코치가
얘기를 듣고 나서 한두 질문을 통해서 제가 관점을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새롭게 시작하는 후배들이 첫 번째 저는 무료 코칭도 저희가 그 얼마든지 몇 회 정도는 해줄 수 있어요. 네. 협회가 또 그것들을 지금 이게 초보 코치들에게 또 이게 고객 응대의 기회를 주기도 하고 또 일반인들이 코칭 경험을 또 해보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열어놓고 있으니까 와서 일단 자기 문제를 코칭을 받으면서 코치로서 적합한지. 근데 또 같은 코치라도 모든 코치는 같아도 모든 전문 분야는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 한 사람 맞춤식 매칭이 돼야 돼요. 네. 나가야 될 길은. 예. 네, 코칭을 받는 걸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도전을 해보고 본인에게 맞는지 시도를 네네. 해보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정말 끊임없이 배우려는 그런 의지, 멈추지 않으려는 자세가 지금의 서복선 부회장님의 모습을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 직업 자체가 삶의 연륜이 쌓일수록 지혜가 쌓일수록 더욱더 경쟁력이 된다라는 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오늘 맞습니다. 말씀 함께 나눈 한국코치협회 서복선 부회장 그리고 소호진흥협회 이기현 이사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창직 리포트 직업의 발견에서는 많은 대학생 창직자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역량 있는 대학생 창직인 배출을 위한 각 학교들의 노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은 바로 중앙대학교 링크 사업단입니다.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위치한 중앙대학교. 중앙대학교는 지난 2012년 시작한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인 링크 사업의 2단계 사업까지 진입하여 창직과 창업에 필요한 역량을 가진 창의 인재 육성을 목표로 CAU 크리에이티브 라이프 앤 컬처 생태계를 위한 포지셔닝 맞춤형 지원 체계를 완성했습니다. 우리 중앙대학교 링크 사업단은 창조산업과 창의인재 연계를 통한 CAU 크리에이티브 라이프 앤 컬처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특성화 영역인 문화미디어, 지식서비스, 힐링 분야의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우리 대학은 공학, 의학학, 경영경제, 실용학문을 기반으로 인문예술의 기본적 소양을 융합하여 창의인재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현직 전문가들의 멘토링 강의가 진행되는 특성화 강의실. 오늘은 유튜브 활용법과 유튜브를 이용한 마케팅 사례에 대한 교육이 한창입니다. 영역 지정을 해가지고. 아무래도 저희가 접하기 힘든 콘텐츠들을 쉽게 이제 제작을 하는 과정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직접 검색하면 또 막상 찾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검색을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저희가 신선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들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좀 있고요. 아무래도 멘토분이 필드에서 직접 경험을 해보시고 경험이 많은 분이시다 보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생생하게 들려줄 수 있다는 그런 점이 가장 교육을 받으면서 좋았던 점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새로운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렇게 신규 교육 과정이 생겨났다라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특히나 이렇게 장소라든지 지원들이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만족을 하면서 수업을 듣는 것 같고요. 앞으로 조금 더 이런 강의들이 이어져서 진짜 정규 대학 교양 과목으로까지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강의가 가능했던 것은 국내 대학 최초로 구글 유튜브와의 협약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I got involved with YouTube pretty much right after the acquisition in October 2006. 구글 유튜브와의 공동 커리큘럼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적 상상력을 콘텐츠로 제작하고 창업과 글로벌 시장 진출까지 지원한다는, 한마디로 아이디어를 현실로 구현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도약이 시작된 것이죠. 기업에서 요구하는 그 창의성,
그다음에 학생들이 생각하는 창의성이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뭐 그렇기도 한데요. 아무래도 요새 취창업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대학에서는 가장 큰 이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21세기에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하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이런 실험적인 시도들이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다른 여타 기업들과의 이런 창의성과 관련된 협업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나 이런 저희 링크 사업단이 생각하는 창의적 인재라고 하면은 문제 해결 능력이 가능한, 그러니까 뭐 가르쳐 준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상황에 있어도 자기가 배우지 않은 상황에서도 창의적인 사고를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재가 좀 창의적인 인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번 강의의 특강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사랑. 성공한 사람들 중에 과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창의 인재의 양성은 교육뿐만이 아니라 올바른 인성과 소양에서도 비롯됩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창의 인재는 시작되는데요. 그러기에 멘토 교육을 통한 기본 소양의 양성에도 소홀함이 없습니다. 그게 소중한 가치지 땀 없이 얻는 거는 절대로 못 받는. 창직이나 창업교육 과정에 기반을 둔 교육형 대회인 창업지락 페스티벌. 학생들은 바로 이러한 리얼 프로그램에서 단계별 문제 해결 능력과 아이디어 스케치, 팀별 질의응답 배틀 과정을 거치면서 실전 창업이나 창직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는 아이디어뿐 아니라 도전 과정 공유로 기업가 정신 함양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2015년도는 작년의 경험을 토대로 국내 인물 예술 분야의 산학협력 선도 모델 창출, 글로벌 확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모든 노력을 할 것이며 산업이 요구하고 중앙대학교가 책임지는 창의 인재, 산업이 요구하고 중앙대학교가 책임지는 지역 경제를 링크 사업을 통해 꼭 실현하도록 전 구성원이 노력할 예정입니다. 강점 분야를 활용해 링크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앙대학교. 글로벌 기업과의 협약으로 기업 수요를 기반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창직과 창업에 필요한 창의성 교육에도 노력하고 있는데요. 올해의 링크 사업 성과는 어떨지 그들의 행보를 주목해봅니다. 네, 창직 리포트 직업의 발견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요즘에는 학교에서도 진로 탐색이나 직업 체험의 기회가 많이 주어지고 있는데요. 다만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사회에 이미 안착된 직업이 아닌 정확한 진로 탐색을 통한 다양한 직업 체험을 해보는 것은 아닐까요? 자, 오늘 창직 리포트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